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프닝 벨 2부 바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프닝 벨 2부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역사를 새로 쓰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 또 입성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이랑 뭐 향후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상장되기 전부터 장외 시장에서 이제 20만 원대 네. 초반까지 이제 거래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지금 공모가 6만 5천을 비교했을 때는 따상이 아니라 따상상이 가야 이제 20만 원 또 초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네. 일단은 내일은 일단 한 번 더 상한가에 도전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과연 내일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일단 매수 잔량이 강하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아마 따상상상까지는 조금 약간 힘이 붙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뭐 백신 관련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흐름 보이면서 계속 빨간불 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1분 10초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1시간 동안 우리 시장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상승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수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1.13%대까지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3,082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3% 상승폭을 켜내면서 951.57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70억 원대, 기관이 3,646억 원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이템을 타서 개인들 3,8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홀로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182억 원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이 9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6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봅니다. 네, 오늘 대체로 빨간불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가 1.22% 지금 강세 흐름 속에 83,3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5%대 강세 흐름 끌고 갑니다. 143,5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3%대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39만 8천 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주춤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LG화학 오늘 1.52% 빨간불 켜냅니다. 87만 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51% 강세 흐름 속에 23만 5,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8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탄력 많이 봤습니다. 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66만 5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2%대 탄력 받으며 49만 5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까지 1.3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7% 상승하면서 12만 7,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1.3%대 강세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1.95% 상승불 켜내면서 15만 7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게임 관련주들 함께 0.3%대 상승불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즌만 하락세를 좀 기록하고 있네요.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4만 4,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4% 상승한 15만 9,1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모두 다 소폭 상승하면서 콘텐츠 관련주까지 계속해서 또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바백스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위탁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종목들 다시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몬이 오늘 16.9%
0.9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41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DR잼도 4%대 상승을 켜내면서 14,2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아스템도 4.96%, 대정화금 4%대 함께 또 탄력 받으면서 대정화금 28,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또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에서 지금 나파벨당 관련해서 임상실험 마친 이후에 조건부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조건부 승인에 허가받지 못하면서 관련주들 급락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22%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폭 더 키웠네요. 62,10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경보제약과 종근당 18%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까지 12%대 하락하면서 104,00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BC 월드제약 11% 하락한 17,5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다음 종목까지 살펴보시면요. 국전약품도 15%대 크게 하락하면서 9,6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나 30%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다인 12%대 상승을 켜내면서 47,95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 또 사이버원도 7%대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네오이뮨텍까지 7%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CMS도 3.57% 상승하면서 23,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2.23%대 아까보다 또 상승폭 키웠습니다. 13,75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뷰노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6,65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이 시각 증시 상황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어제 밤에 미국 시장 자체가 좀 마이너스로 출발했었는데 일단 결과는 이제 플러스를 시현하면서 일단은 우리 다우지수도 이제 33,000을 돌파를 했고요. 일단 S&P도 이제 4,000선을 바라보고 일단 나스닥도 일단 많이 올라서 일단 이제 13,500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분명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시간이 지금부터 10시 넘어섰는데 10시 반 이후에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흐름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일본 시장이 거의 한 1.5% 오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1% 오르고 있고 일단 코스닥도 일단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사실 보면 외국인들이 포지셔닝 거의 하방으로 베팅한 상태였어요. 어제 보면 선물도 거의 5천억 정도 순매도였는데 네. 오늘은 이제 약간 2천억 정도 순매에서 돌아섰고 거래소도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에서 돌아섰고요. 근데 이제 옵션은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오늘 환율 자체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1,123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좀 수급 자체가 오늘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우리 기관의 움직임, 이제 투시는 지금 거의 양시장 순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순매세 유지할지는 일단 오후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수 기조가 일단은 오늘은 예상이 되는데 과연 네. 기관들이 일단 10시 반 후에 오후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그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10시 한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요새 보면은 그 테마주나 이런 상승 종목이 이제 일일 천하 아닙니까? 중구장도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우리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들이 요새 BDI 지수가 계속 강세를 보니까 HMM이라든가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 관련주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6월달에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 보면은 이런 출판 기념회 자체가 어떤 정치의 신호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오늘 관련주들이 더 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이제 4종목을 2부에 얘기를 하는데 미리 이제 제가 그 종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려는 종목이 4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은
MVH 코리아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이 지금 4.8%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공업 이것도 지금 1.97%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얼입니다. 두얼은 이제 지금 무려 7% 오르고 있는데 그동안에 네. 이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아. 그래프 보시면 뭐 거의 3,000원대에서 움직인 종목이 거의 이제 5,800, 6,000원인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 탤런트 이서진 씨 아시죠? 네. 이분이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사회이사의 등기 임원으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3만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마 이번에 팔은 거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공시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이 양반이 계속 이 두얼의 주주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 두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제 이서진 씨를 팔았어요. 이 종목은 좋다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2년 만에 올랐는데 네. 뭐 2년 만에 올라서는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두얼 이런 종목도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 효과라 가지고 이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종목은 이제 오늘 이슈가 두 개거든요. 오늘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이슈가 CJ 제일제당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음식료 주고 뭐 에그프레션 관련 주제면 제가 이제 오늘 CJ 제일제당을 강조하는 거 이제 우리 그 중국이든 뭐 어디서 플라스틱 제품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CJ 제일제당이 이제 지금 이슈되는 거는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네. 성분에 분해가지고 이제 CJ 제일제당이 기술력으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우리 CJ 제일제당으로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종목도 일단은 내 종목을 미리 이따가 또 차트 보기엔 좀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매력적인 종목들을 4개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보다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오프닝벨 2부 시간이죠. 네, 그중에서도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이슈킹입니다. 네, 이번에 아까 뭐 4가지 종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이제 섹터랄까 이제 어떤 뭐 2가지 섹터를 가져왔어요. 하나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남을 것 같고, 네. 2개 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제네시스와 전기차로 쌍끌이 되는 중소형 부품 업체. 지금 물론 뭐 현대차 관련주가 되겠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소형 관련주가 가진 이제 3종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MVH 코리아, 현대공업, 두얼 이 3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왔지만은 자신이 없는지 일단 목표가는 제시를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 전부 나 레이티드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가감하게 일단은 이제 오늘 가져왔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이 종목을 준비하는 거는 뭐 하루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부터 이제 보는데 그렇죠, 보고 계시죠. 오늘 네. 또 마침 이게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좀 빠질 때 사셔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완성차의 미래 전략은 뭐 완성차하면 이제 뭐 현대차밖에 없겠죠. 뭐 네. 다른 쌍차도 있겠지만 이제 현대차인데 주로 이제 제네시스 M 브랜드 및 SUV 차량 위주 고급화. 두 번째는 eGMP. 그다음에 아이오닉 브랜드 기아 전기차 라인업. 그다음에 이제 전용 모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그다음에 이제 IT, SW 뭐 서비스 글의 어떤 내재화 및 제휴 투자를 통한 자율주행. 그다음에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빌리티는 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대형 부품 업체들로 어떤 그 수혜가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체에게 통하는 거는 고급화 또는 이제 신환경차 전략이라든지 이제 3종목을 하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네시스가 이제 선전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신차 효과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그다음에 기아의 SUV 라인업 강화로 일단은 대변이 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는 어떤 그 단조랐던 어떤 세단에서 일단 라인업을 또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SUV에 대해서도 이제 차종 출시하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급증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G90라든가 G80으로 구성된 세단 라인업에서 이제 2017년에는 G70 그다음에 네. 이제
최초로 중형 SUV 모델은 GV80, 그다음에 플래그십 모델인 G80 신형을 출시했고요. 올해는 이제 준중형 SUV 모델인 GV70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차 모델을 뭐 GW로 할지 아니 JW를 할지 아니면 뭐 GV60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이제 출시가 된다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신차 출시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7.7만 대에서 작년에는 무려 13.2만 대. 그래서 이제 약 한 72%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일단은 G70하고 G90은 판매가 감소했지만 이제 신형 G80 그다음에 이제 GV80으로 해서 일단은 신규 판매가 일단은 증가했다는 게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내수와 이제 수출 보면은 수출은 증가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수는 더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단은 뭐 수출보다는 내수가 오히려 굉장히 좋았다는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체 판매는 작년에 이제 17% 줄었는데 오히려 제네시스 브랜드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부분 매출의 비중에서는 한 5%에서 한 10%까지 오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이제 뭐 추가 신차도 나오면서 일단은 작년에 주축했던 수출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올해 아마 총 판매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우에는 무려 44% 증가한 약 19만 대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쭉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현대차의 전체 글로벌 판매가 11% 증가하는 가운데 일단 제네시스 브랜드의 추가적인 고성장으로 일단은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일단 4.6%까지 높아지고 자동차 부분의 매출의 비중도 10%에서 일단 12%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 자체는 제네시스 브랜드 좌측은 판매 비중에서 점점 이렇게 1.7%뭐 이렇게 하다가 2020년에 3.6%대. 그래서 올해는 이제 4%대로 신장하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현대차 내 제네시스 브랜드가 매출 비중이 역시 네. 보통 6% 수준이었다가 아마 작년에 9.5%, 올해는 이제 12%까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건 네. 이제 GV70 사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차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해서 연평균 이제 27% 성장을 한다 얘기인데 일단은 작년에는 일단 전기차 시장이 41% 증가했어요. 그래서 312만 원대 12만 대인데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부진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일단은 뭐 다수의 어떤 전기차 모델을 나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침투율이 이제 2019년에 2.4%에서 작년에는 4.1% 급등을 했는데 이제 주요 시장들 중에서 유럽, 중국, 미국인데 보면은 유럽 시장이 일단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굉장히 상승해서 140% 했고 중국 9% 일단은 미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올해는 약 28%, 30% 가까이 증가한 약 한 400만 대 가까이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일단 자동차 수요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친환경차, 그래서 뭐 기존의 내연 기관 자동차는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2050년도 되면 아마 즉 한 30년 좀 안 남았지만 네. 거의 뭐 내연 기관차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전기차 모델이 뭐 우리 뭐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세계적인 모델도 많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일단 고성장세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기차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뭐 현대차 이제 수소차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수소차는 좀 빠져 있지만은 일단은 그러한 어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일단은 글로벌로 봐서는 거의 일단은 판매가 계속 늘어나는 우상향으로 해서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투율도 보면은 이제 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면 이제 미국이 참 늦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좀 낮고 그다음에 중국, 유럽 순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출시 예정인 전기차 모델이 이제 우리 한국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시스, JW, EG8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BMW, 다임노가 있는데 여러 이제 저기 신상품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GM이라든가 포드에서 계속 신차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가 과연 이제 1위를 수송할 수 있을까? 지금 워낙 뭐 GM이라든가 포드 기존의 이제 강자들이 계속 출시함으로써 아마 어떤 테슬라가 과연 1위를 유지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그 기존의 우리 내연 기관의 강자들도 일단 전기차 시장에 계속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시장 파연이 늘어나는데 물론 점유율은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파이 자체는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전용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 중.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상품성이 있는 전기차 모델을 많이 이제 출시를 하면서 시장 수요를 흡수했다. 그래서 보면은 2년간 전기차 부분에서 성장률을 기록한 업체는 이제 테슬라, 현대, 기아, 폭스바겐 그 세계에서도 이제 세 개의 업체들이 일단은 성장률 전기차 부분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은 6%로 8위를 기록을 했지만 어떤 이제 내수 비중이 높은 중국 기업들을 제외할 때는 글로벌로 봐서는 거의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좀 이제 전기차는 늦게 진출했거든요. 뭐 네. 수소차에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랭킹 거의 세계 5위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는 62% 증가한 23만 4천 대. 판매 비중 3.8%인데요. 전체 순위도 6위로 상승했다. 이제 보면 이제 뭐 테슬라, 폭스바겐, SAIC, 르노, 닛산, BMW 이어서 거의 뭐 6위 정도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내 어떤 코나 EV 뭐 이렇게 있지만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현지 생산을 한 것이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 유럽 내 어떤 전기차 소매 판매는 작년에 무려 99%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2만 7천 대. 그래서 전기차 비중도 15%를 일단 유럽 내에서 입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그룹차 그룹 내 전기차 비중 그래프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차기 전략은 이제 eGMP, 즉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기반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 eGMP는 현대차 그룹이 일단은 독자적으로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1회 충전으로 무려 500km 이상 주행 가능. 그다음에 800% 고전화 충전 시스템으로 18분 동안에 어떤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넓은 공간감 확보, 그다음에 저중심 설계,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낮은 거죠. 그만큼 네. 안전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용 세시 기술로 주행 성능 개선, 그다음에 다양한 안전장치 보강. 그래서 이게 5가지 어떤 특징, 장점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묘도와 표준화를 통해서 시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높은 품질, 그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대차 그룹은 이 eGMP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어떤 변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025년까지 무려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1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3월에 일단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차의 EV6, 제네시스의 JW, 그래서 3개 모델이 일단 출시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거 준중형 SUV 아이오닉 5를 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하에서도 JW, GV60이 출시가 유력합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는 준중형 세단 아이오닉 6, 그다음에 아이오닉 7도 계속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56만 대, 전기차 비중을 10%, 그다음에 2040년대는 전기차 점유율 목표를 일단은 8% 10%인데 네. 일단은 전기차 비중을 78%. 아. 그러니까는 이제 세계 점유율을 거의 10% 목표를 하고 일단은 그룹 내에서도 거의 이제 80% 가까이를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2040년에는 일단은 뭐 전기차가 거의 대상 아닐까 이렇게 그러겠네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이오닉 5의 어떤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기아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EV6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뭐 연간 약 한 11개 차종을 계속 라인업을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있는데 결국 이제 12번에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의 비중은 약 4.8%, 현대차는 4.8%, 네. 기아차는 5.5%, 합산 비중이 약 5%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고, 그다음에 2020년 이후로도 시장 수요가 증가가 가속되는 가운데 전기차 판매가 향후 5년간 연평균
32% 증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 비중도 2025년까지는 이제 11.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전기차 판매 대수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위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 네. 보면 이제 2010년에 774에서 2025년은 거의 뭐 1,390이죠. 엄청 늘어나고 엄청 많이 현대차, 늘어났네요. 기아차도 17에서 938 거의 뭐 60배 정도 늘어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일단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2016년에 2%에서 약 9%대까지 오르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단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소형 부품 업체 삼선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밸류 체인 업체들, 부품 업체들도 동반 성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대형사들은 뭐 만두라든가 한원 시스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중소형 부품 중에서는 그래도 돋보이는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다. 그래서 MVH 코리아, 현대공업 일단 두월 3개 업체 주목해야 된다. 이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VH 코리아부터 보도록 하시죠. 일단 MVH 코리아는 이제 100%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MVH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서 3월부터 eGMP 기반의 전기차 전용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팩 조립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 모비스 이제 울산 공장에서 조립, 품질 검사, 납품까지 생산 과정을 대행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어떤 생산 시설과 부품들은 고객사들이 제공을 하고 MVH 코리아는 이제 인력을 파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익률은 낮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만 버는 거기 때문에 이익률은 낮지만 결국에는 어떤 뭐 생산 설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ROE는 상승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의 울산 공장이 현재 생산 능력이 약 10만 대를 기준일 경우에 약 MVH 코리아는 이제 약 매출액이 약 300억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향후 울산 공장의 어떤 거 라인 증설에 따라서는 600억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고가차 및 신환경차에 쓰이는 MVH 부품, 그러니까는 뭐냐면 소음이나 진동을 네. 감소하게 되는 그런 부품을 어떤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MVH 부품을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차에 적합한 또 MVH.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기부터 카바라든가 피이름 탑커버, 헤드라이너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냉각용 제품도 개발해가지고 일단은 고객사의 전기차 모델을 일단 납품을 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배터리 보면 이제 냉각수가 중요하지만 자동차용이 이제 네.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품도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MVH 코리아가 일단은 최근에 지난주에 좀 올랐는데 보시면 이제 사모펀드에서 대량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네. 투신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네.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면 어떤 이렇게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사모펀드는 어떤 면에서 이제 그 기업의 우호적인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투자 목적인 회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판단하기 어렵죠. 어쨌든 간에 뭐 사모펀드는 뭐 일반 펀드와는 달리 좀 그 제약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일반 우리 펀드라는 거는 이제 뭐 비율서부터 여러 가지 뭐 회전도 굉장히 그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근데 사모펀드는 그런 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뭐 원하면은 뭐 그 100%까지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모펀드에다 어떤 그 움직임이 중요한데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할 거는 또 이런 종목들이 또 팔 때는 또 과감하게 또 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과연 이제 그렇겠네요. 우리가 이익을 실현할 때 네. 어떻게 나오느냐 해서 MVH 코리아가 이제 지난주까지 제품 보시고 오늘 좀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대공업 되겠습니다. 현대공업은 이제 내장 재정 시트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를 주력하고 시트백 보드, 레그 서포터를 확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은 현대차 이런 어떤 이슈 나올 때마다 부품 중에서 현대공업이만 상한가 투적 이런 게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뭐 두월은 못 오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두월은 약세를 보이고 현대공업이 이제 제네시스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패턴이 많이 나왔는데 두월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네.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공업은 기존부터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얘기하면 나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제네시스 아이오닉 브랜드 납품하면서 이제 성장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네시스 모델량 매출액이 7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존 납품 모델이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GV70, 그다음에 JW 등의 추가 등으로 28% 증가하면서 약 매출액이 900억 원으로 일단은 700억에서 900억으로 증가하는 약 38% 확대를 전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의 추가 확대 및 해외 수출까지 일단은 이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일단은 2021년부터는 고객사의 전기차 전용 모델에 대한 납품도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도 역시 이제 아이오닉 5에 납품을 하고 7월에 기아의 EV6에도 납품을 하고 해서 네. 관련 매출액이 올해는 약 90억 원 정도 반영되고 내년부터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객사들이 라인업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회사도 어떤 제품 경쟁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도 일단 매출 확대를 통해서 일단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고 투신이 이제 많이 이렇게 사는 종목인데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아까 보였습니다.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도 이제 거의 뭐 11,000원까지 갔다 보면 이제 항상 뭐 11,000원 갔다가 이제 좀 밀렸다 다시 반복하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10,000원을 좀 돌파하면서 어떤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되고요. 네. 근데 두어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탤런트 이서진 씨가 임원으로 있다는 거에서 이제 네. 계속 저도 그 아신 분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뭐 워낙 그건 2년 전 얘기라 의미가 없고 최근에 와서 이제 부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 회사도 뭐냐면 시트 커버예요. 시트 커버인데 이제 그 우리 보면은 현대차 그룹 보면 이제 원래 그 이명박 대통령 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스하고 주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스하고 이제 거래하기 는 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월이 그 위치를 차고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네. 앞으로 뭐 다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월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두 모델에 대한 납품만 해도 연간 200억 수준의 매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는 2020년 매출액도 약 4%의 어떤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아이오닉 5와 JW가 연중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액 증가할 거는 계속 1, 2년에 걸쳐 발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그 뭡니까 이 판매 대수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일단 두월에 일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도 기존의 아이오닉 모델들은 어떤 수주 경험 그다음에 어떤 단가 경쟁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그 납품에도 아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월이 이제 뭐 보면 외국인 좀 팔았고 투신 좀 팔았네요. 팔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뭐 급등한 거 봐서는 이 종목은 어떤 뭐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어떤 개인들이 어떤 수급의 네. 중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월 차트 보면 이제 이 종목도 거의 뭐 6,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그러네요.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이제 눌림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여기서 또 하락하게 되면 또 4,000원대 중반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뭐 그거는 일단은 손저가를 정해놓고 들어가면은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일단 제네시스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자동차 부품주 이제 세 종목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 요거는 이제 뭐 정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생분해 플라스틱. 네, 잠깐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앞서서 전기차 관련주, 네, 제네시스와 전기차로 상대되는 중소품 부품업체 3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이건 이제 생분해 네. 플라스틱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석유화학 탈점이나 끝판왕 바이오 플라스틱인데 지금 뭐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환경 오염에 대한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도 네. 일단 플라스틱 제품을 이제 상용화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레포트를 본 거는 1월에 봤어요. 1월에 봤는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제가 너무 좀 1월인데 그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또 일주일 전인가 아마 또 이게 레포트가 나왔는데 네. 이 증권사가 이베스트 증권인데 네. 거의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1월하고 주변에서 제가 한번 봐서 이 종목 이 내용을 한번 그래도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 안 하면 좀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후회하실까 이제 봐. 저도 네. 이쪽은 이제 화학 쪽은
사실 어렵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맞습니다. 문과생들이 뭐 접근하기 어렵고 그렇죠. 이쪽 우리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런 요새는 이제 어널리스트들도 어떤 문과생보다는 이과생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좋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보면은 어널리스트도 이게 제약 바이오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화학이나 뭐 생물이나 뭐 네. 약학 이런 거를 이제 전공한 사람이 사실 제약 바이오 해야 되는데 문과생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쪽에 좀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마 증권사 이쪽에서 어널리스트를 뽑을 때 그런 어떤 그러한 그 뭐 기초 화학이나 이런 네. 학문을 연구한 이쪽에 어떤 어널리스트 뽑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중립 비전해가지고 2050년인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이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 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세계적으로는 지금 에베레스트의 어떤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녹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타너 스님이 옛날에 히말라야 이제 갔을 때 그 KBS PD랑 같이 갔대요. 그런데 보면 그때 그분이 에베레스트 빙하가 녹을 것을 얘기하니까 KBS PD라는 분이 그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PD 분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생에 하니 그 당시 한번 왜 녹을까를 물어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 한이 된다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에베레스트 그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의 지축이 약간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게 점점 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면 이제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가 네, 높거든요. 높고. 그럼 어떻게 네. 되겠어요? 수면이 더 올라가고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네. 이제 결국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 침수되고 그러면 네. 결론은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뭐 들은 얘기지만 지금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 이제 일본은 거의 이제 물에 잠기면서 저도 그걸 일부만 봤어요. 살아남고 그 그다음에 뉴스를. 이제 네. 그게 우리나라가 서해안이 융기되면서 중국의 산동반도고 뭐 붙어진다 뭐 이런 게 향후에 네. 뭐 언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언젠가는 뭐 가설이지만 이제 그런 그만큼 이제 기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럼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일단은 뭐 전기 저탄소 발전 전략하고 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해가지고 네. 2020년까지 유엔에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 이제 뭐 탄소 제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에너지 공급해가지고 이제 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린 수소 이쪽으로 이제 적극 활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철강 석유화학이 이게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업종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철 스크랩, 폐플라스틱 이런 더 재생원료, 재사용료를 높이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수송 부분은 이제 청정 에너지원에서 뭐 우리 수소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거 있고, 바이오 연료 확대, 뭐 전력 부문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2030년이 536만 톤. 아마 예상 배출량이 약 850만 톤이니까 약 315만 톤을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의 원인은 이제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의 이 업종이 석유화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CO2 발생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원료 있는 탄소 성분이 전부 제품화되지 않고 부생유라든가 부생가스, 폐가스로 일단은 변환이 되면서 문제가 네. 되고 그다음에 생산된 제품 중에서도 비료, 윤활유, 세제서, 그다음에 휘발유에서 유기용제 등이 단시간 내 산화되면서 산화가 또 돼서. CO2로 네.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또 플라스틱의 제품의 경우는 일단은 생산 단계에서 61%, 가공에서 30%, 연구, 폐기, 소각 등에서 약 9%가 반출이 되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바이오매스 함량 50%만 되어도 원료 베이스 플라스틱 대비 약 80%가 일단 저감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쪽이 과연 석유화학 쪽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매출 비중 및 기업내 배출을 보시면은 철강 업종이 압도적이에요. 36%. 그러네요. 그다음에 네. 석유화학이 18%, 시멘트 12%, 정유 10%.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얼마 안 되니 결국에 이제 철강하고 석유화학, 뭐 시멘트 이쪽만 해도 거의 몇 프로예요. 이 30 거의 70%가 넘거든요. 네. 이제 4개 업종이 일단은 많고 그다음에 역시 1위가 포스코고 2위가 현대제철, 네. 3위가 삼성전자. 반도체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그러네요. 큰 회사였다. 그다음에 이제 쌍용량의 OS-오일, LG화학, GS칼텍스. 보시면 뭐 정유화학, 철강 이렇게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서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은 뭐냐면 일단은 재활용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비중을 증가하고 뭐 생산 과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제 재생 에너지로 뭐 변환한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결국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이 가장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재료로 사용되는 작물은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사용 후에 일단 분해시키는 거. 가장 이제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죠. 다만 이제 분해된다는 성질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러한 이제 어떤 기간의 조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연구 개발이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도 재활용 가능 여부 보시면 재활용 가능한 건 이제 네. 음료수병, 생수병 뭐 밑에 보시면 물통, 샴푸 용기 네, 있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일부 불가능한 거는 이제 대부분 가정용, 공업용 배출품이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비닐봉지, 포장재, 택배 봉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불가능한 게 중요한 건데 상자료, 쓰레기통, 바가지, 그다음에 이제 요구르트병, 발효병, 네. 그다음에 건축 외장재, 안경, 스마트폰 케이스도 재활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령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폐기물 부담금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6월부터는 내년부터죠. 내년 6월부터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도입을 비롯해 플라스틱 빨대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네. 유럽이 이제 가장 강하게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네. 일단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9년까지는 플라스틱병의 90%를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이탈리아도 이제 비분해성 봉투 사용 규제. 그다음에 쇼핑백에 일단 그 90% 이상 쇼핑 사용 중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계 최대 창인데 일단은 규제를 한다는 게 이제 이탈리아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네. 있고 그다음에 독일도 이렇게 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유럽 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분해성 일회용 뭐라 그러지 봉투라 그럴까요? 이런 예, 예. 봉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네. 네, 향후에 이렇게 또 발전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미국의 경우도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식품 판매용에서 비닐봉지 제공 2016부터 했어요. 그다음에 18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앞섰어요 미국이. 네.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주에서는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이미 2015년에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계속 이런 네. 게 좀 앞서서 했었어요.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이제 중국 보시면 이제 중국도 네. 길림성이나 비분해성 봉투 사용 금지 2015년 이렇게 여기 나왔죠. 네. 나왔고요.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중국에는 이제 보면은 플라스틱 제한령, 이제 금지령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아예 네, 그래서 금지로. 네. 2021년 1월 1일부터 네. 올해부터죠. 네. 플라스틱 금지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을 못 쓰니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쵸. 이렇게 네 스땡 있잖아요. 네, 스땡땡. 네. 네, 거기를 가보다 보니까 그 종이 빨대를 종이 스트로를 쓰게 되는데 이게 자꾸 그쵸. 풀어져요. 그쵸, 맞습니다. 네, 좀 이게- 굳어지고 네, 풀어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불편해요. 네. 근데 금지는 기본적으로 일부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 금지, 그다음에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보급, 신업태 모색,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품 횟수 및 처리 방식 규범화, 플라스틱 쓰레기 전문 처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 세계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량이 약 연 8천만 톤, 네. 소비량도 약 7천만 톤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겠는데 일단은 플라스틱 대체 품목 중에서도 이제 분해 가능 플라스틱 PBAT에 주목하면서 2020년 12월 톤당 24,000 위안에서 일단은 28,000 위안으로 넘어섰다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네.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뭐냐? 네. 이거 이제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살아있는 식물체 및 생물 유기체를 총칭을 하고요. 네. 고분자는 뭐냐면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녹말이라든가 뭐 셀룰로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세포 동물은 외피가 단백질, 대부분의 다세포 식물은 외피가 셀룰로스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료, 분해 메커니즘, 생산 방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베이스, 천연 고분자. 그래서 네 차이가 가지 많네요. 구분이 되는데 네. 이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네. 뭐 그냥 전문적인 거니까 일단 네. 생략하고요. 천연 고분자 플라스틱은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잘 그렇습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희 뭐 이렇게 뭐 그 요즘에 식사 같은 거 주문할 때 뭐 예, 예. 플라스틱 빨대 말고도 이렇게 식사 같은 거 주문할 때 직접 그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예. 가져가면 자기 용기를 직접 가져가면 거기에 담아주는 경우도 있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이쪽 분야가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네.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생분해 플라스틱이 가장 각광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1세대 분해성 플라스틱의 전분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블렌딩 방법에서
이제 2세대인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분해 프로세스 기본적인 분해 단계는 일단은 수분 효소에 의한 어떤 가스 분해해 가지고 두 번째는 미생물 균 등에 의한 탄소화합물을 영양소로 흡수를 하고요. 세 번째는 네. 이제 미생물이 흡수한 저분자 물질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방출이 된다. 그래서 네. 생분해 플러스는 다시 아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생합성 고분자, 화학성 합성 고분자, 천연 고분자에서 또 화학성은 또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천연물 합성계 아까 뭐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PLA하고 PHA가 있는데 네. PLA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감자 등에서 얻어지는 전분이나 당분으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먼저 상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유명한 우리 듀펑, 그다음에 이제 네. 그다음에 크리니폴, 카길은 이제 많이 보죠. 우리 보면 그렇죠. 이렇게 네네. 뭐 이렇게 종이 봉지를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90년대 이미 상용화가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카길은 반응 종량 고순도 렉타이드 생산을 위한 연속 어떤 뭐 용융 중합 공정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엄청 공부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이제 그냥 뭐 네. 이렇게 저기 한 거죠. 네, 그냥이 아닙니다. 내용이 정말 출중하신 걸 보니까 뭐 출중한 여러 걸 가지 보니까, 있는데 네.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pH예요. 이제 pH가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모노머 합성부터 전 과정 미생물에 존재하는 대사 회로에서 이제 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여기서 pH 합성 가장 많이 연구되는 모노머는 이제 P다. 네. 3HB가 있고 그다음에 pH는 생산의 복잡성으로 비용이 좀 높아요. 비용이 높군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분자량 및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해서 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의 2개 기업 정도만 네.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건 이제 높은 생산 비용이 그다음에 1세대 뭐 쭉 있는데 이제 pH 이렇게 적용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글로벌 현황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PLA하고 pH가 있죠. 네. 그건 이제 PLA가 550억, 오른쪽 보면 이제 보면은 pH하고 두 개가 이제 핵심인데 늘어나고 있죠. 특히 보면은 pH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비중도 보면 pH가 1.7에서 11.5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PLA는 그래서 이제 pH가 이제 핵심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떠면 이제 PLA 관련을 해가지고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별로 안 좋은데 결국은 네. 이제 pH가 이제 특수 목적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pH를 하는 우리나라 업체 네. CJ 제일제당이 원료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언급해 그래서 주셨군요. 보면 이제 우리 이거 보면 PLA는 여러 회사가 있어요. 롯데라든가 네. SK나 LG화학 뭐 SKC 있는데 밑에 네. 보시면은 이제 PH에는 CJ 제일제당, 뭐 GA 칼텍 대상이 있는데 일단은 CJ 제일제당하고 GA 칼텍스 앞섰는데 이제 CJ 제일제당은 제가 네.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보면 네. 이제 미국 메타볼릭스 pH 관련 이전을 통해서 상용화 진행 중이며 국제 친환경 인증을 네. 받았다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은 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중간에 다 못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